아이고, 들을 때마다 새롭네. 정말. 어머, 오셨어요. 따뜻하게 한 잔해요. 그래, 얼른 와서 같이 웃읍시다. 건배.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아파트 복도 바닥에 제 평생의 짐이 담긴 보따리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졌죠. 35해 동안 먼지 마셔가며 천을 떼다 판 제 인생이 고작 며느리의 발길질 한 번에 길바닥으로 밀려난 겁니다. 문틈 사이로 보였던 며느리 희주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뒤 문을 쾅 닫으며 법적으로 주인은 저라고요. 자꾸 비번 누르시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합니다. 아들놈은 그저 제 아내 뒤에 숨어 바닥만 보고 있더군요. 그 녀석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더 날카롭게 베었습니다. 엄마, 제발 좋게 좀 가요. 유라 성격 알잖아. 나 중간에서 정말 죽겠어. 허탈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준 건 30억짜리 상가 건물이 아니라 제 목줄을 넘겨준 셈이었네요. 이야기는 3개월 전, 제가 그 지옥 같은 도장을 찍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순잔의 포목점을 운영하던 임순자입니다. 32의 남편을 여의고 이 좁은 가게에서 실먼지 마셔가며 외아들 민호를 키웠죠. 포목점 안에는 늘 형형색색의 비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원단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아래서 저는 수만 번의 가위질을 했네요. 손가락 끝은 가위질에 굳은 살이 박여 딱딱해졌고 무릎은 원단을 나르느라 연골이 다 닳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이 낡은 시장통을 벗어나 번듯하게 살길 바랐거든요. 가게 뒤편엔 낡았지만 묵직한 4층짜리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제가 평생 쓸고 닦으며 지켜온 제 목숨줄 같은 건물이었죠. 시장 상인들은 저를 상가마님이라 불렀지만 전 그저 계단 청소하고 하수구 뚫으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건물을 닦으며 남편의 사진을 보곤 했죠. 여보, 나 민호 잘 키우고 있어.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아들 대궐 같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그런 다짐이 제 삶의 연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명절에나 얼굴 비치던 며느리 희주가 웬일인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그녀는 제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릎 많이 안 좋으시죠? 이 낡은 포목점 이제 정리하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손주 녀석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매일 노래를 불러요. 그 말이 왜 그리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늙은 어미 마음이 다 그렇죠. 자식이 손 내밀어주면 그게 진심인지 덫인지도 모르고 덥석 잡게 됩니다. 며느리는 세련된 말투로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세금 문제니 뭐니 어려운 용어를 섞어가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옆에서 아들도 거들었죠. 엄마, 요즘은 증여도 타이밍이 중요하대. 희주가 부동산 공부 많이 했거든. 엄마는 그냥 우리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행이나 다녀요. 며느리는 도표까지 그려가며 나중에 제가 내야 할 세금이 엄청나다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리 증여해 주시면 저희가 건물 리모델링해서 월세도 2배로 올려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용돈 넉넉히 받으면서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나 죽으면 다 저놈 것인데 미리 줘서 기 살려주는 게 무슨 대수랴. 아들놈이 어깨 펴고 사는 게 제 마지막 소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함이 자꾸만 피어올랐습니다.
30년 넘게 포목점을 지켜온 낡은 재단 가위 옆에 도장을 내려놓으며 잠시 망설였죠. 그 가위는 제 손때가 묻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망설임을 눈치챈 듯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저 못 믿으세요? 저는 며느리의 그 맑은 눈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서류 위에 붉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감이 종이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전해지더군요. 마치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뜯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도장을 찍자마자 서류를 챙기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고생 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들떠 있었지만 저는 그게 기쁨의 목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증여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마지막 날 시장 상인들이 모여 아쉬워했습니다. 30년 지기 국밥집 동료가 제 손을 잡으며 조심스레 말했죠. 순자 씨, 자식 믿는 건 좋은데 그래도 주머니에 비상금은 챙겨둬.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잖아.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에이, 우리 민호가 어떤 아들인데. 며느리도 저렇게 살가운걸. 걱정 마요. 포목점을 떠나는 날, 저는 제 분신과도 같은 낡은 재단 가위 하나만을 챙겨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인상을 찌푸리며 핀잔을 주더군요. 어머니, 그런 구질구질한 건 이제 버리고 오세요. 새 집에 안 어울리게 무슨 그런 걸 챙기세요. 하지만 차마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가위가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제 젊은 날의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아들 내외가 마련했다는 신도시 아파트로 들어가는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으리으리한 거실과 통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제 방은 구석진 북향의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여기가 햇빛도 적당하고 조용해서 어르신들 지내기 딱 좋아요. 침대랑 가구는 다 새 걸로 드렸으니까 예전 낡은 것들은 잊으세요. 정중한 듯 했지만 그 말에는 묘한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준 건물로 산 아파트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식탁에서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놓인 제 손의 굳은 살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거실에 나오실 땐 옷 좀 깔끔하게 입어주세요. 저희 친구들도 자주 오는데 할머니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먼지 마시며 천을 판 덕분에 그들이 지금 이 화려한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인데 며느리에게 제 노동의 흔적은 그저 부끄러운 얼룩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낯선 방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30억 상가를 넘겨주고 얻은 건 며느리의 차가운 가르침과 아들의 무거운 침묵뿐이었네요.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으리으리한 대리석 바닥은 보기엔 좋았지만 평생 포목점 바닥을 딛고 살던 제 발바닥엔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네요.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는 제가 아침 일찍 거실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거실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요. 포목점 먼지가 몸에 뱄나 본데 제발 방에서 나오지 마시고 환기 좀 시키세요. 애 교육에도 안 좋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그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평생 먼지 마시며 천을 뗀 덕분에 이 아이가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것인데 이제는 그 먼지가 며느리에겐 지우고 싶은 얼룩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그 옆에서 사과 깎는 척만 하며 제 눈을 피하더군요. 점점 제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식사 시간조차 따로 정해주었습니다. 저희는 7시에 먹을 테니 어머니는 8시에 따로 드시라는 통보였죠. 말이 좋아 배려지 사실상 한 식탁에 앉기 싫다는 노골적인 거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가 너무 고파 부엌으로 나갔을 때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며 제게 툭 던진 말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있는 비싼 식재료들은 손대지 마세요. 주말에 제 친구들 오기로 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뒤쪽에 남은 밑반찬이랑 물 말아서 드시면 되잖아요. 옆에 있던 아들이 참다 못해 한마디 하더군요. 희주야, 그래도 엄마한테 말이 좀 심한 거 아냐?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여보, 나중에 세금 낼 돈 생각하면 한 푼이 아쉬워. 건물 리모델링비도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하는데 이 정도 눈치도 안 보고 살려고 했어? 아들은 그 말에 다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비겁한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네요. 갈등은 제가 잠시 시장통 친구들을 보러 나갔던 비오는 목요일에 폭발했습니다. 30년 지기 국밥집 언니가 건네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마음을 녹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 끝 저희 집을 보는데 제 짐들이 복도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더군요. 평생 쓰던 낡은 이불, 시장통 사람들의 온기가 배어있는 솥단지, 그리고 제 분신과도 같은 재단 가방까지. 당황해 문을 열려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민호를 불렀지만 대답 대신 돌아온 건 인터폰 너머의 싸늘한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랑 다 얘기 끝났어요. 건물이 우리 거니까 이 집도 우리 방식대로 쓸 거예요. 이제 어머니 자리는 없으니 짐 챙겨서 나가세요. 안 가면 진짜 경찰 부릅니다. 빗물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아들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문이 아주 살짝 열리더니 민호가 고개만 내밀더군요. 엄마 미안해. 유진이가 지금 너무 화가 났어. 일단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찜질방이라도 가 있어.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민호는 제 손에 꼬깃꼬깃한 5만원권 2장을 쥐어주고는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하고 잠기는 문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사형선고 같았습니다. 복도에 버려진 짐가방 위로 빗물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젖어가는 이불 보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남편 죽고 혼자 민호를 키울 때도 이렇게 서럽지는 않았는데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칼날이 되어 심장을 헤집어 놓더군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문득 제 짐가방 사이로 삐져나온 낡은 재단 가위의 손잡이가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천을 자르며 제 손바닥에 굳은 살을 만들어준 그 가위. 저는 그 가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묘하게도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눈물이 멈추고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임순자, 정신 차려라. 내가 이대로 죽으면 저들이 웃을 거다. 너를 버린 건 자식이 아니라 내가 키운 괴물이다. 그 괴물을 잡으려면 너도 독해져야 한다. 저는 젖은 보따리를 하나하나 다시 챙겼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준 5만원권 2장을 문 앞에 침뱉듯 내던졌습니다. 돈 30억을 가져가고 고작 10만원에 어미를 파는 아들놈의 돈 따위 필요 없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돌아선 제 발걸음은 더 이상 흐느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며 저는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민호야, 희주야.
너희가 탐낸 건 내 건물이지만 너희가 잃은 건 내년들의 목숨줄이라는 걸 곧 알게 해주마. 시장통 한 구석, 예전에 제가 월세를 주었던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포목점을 처음 시작할 때 짐을 쌓아두던 창고였습니다. 먼지 쌓인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니 오래된 실타래 냄새가 저를 반겨주더군요. 저는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고 재단 가위를 꺼내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쓱, 쓱 소리를 내며 날이 서가는 가위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머니가 아니라 30년 경력의 베테랑 장사꾼 임순자로 돌아가겠다고요. 자식이라는 천을 자르는 건 아프겠지만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옷이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지하실의 차가운 바닥에서 저는 제 생애 가장 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되찾는 법, 그리고 저 배은망덕한 것들을 합법적으로 지옥에 떨어뜨리는 법. 제 손에는 아직 인감도장보다 더 무서운 30년의 기록, 포목점 장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하실 창고의 공기는 퀴퀴한 먼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제게는 익숙한 고향의 향기 같았네요. 3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갓 돌 지난 민호를 업고 이 지하실에서 원단을 나르며 울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놈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는 먼지 쌓인 책상 앞에 앉아 며느리가 증여받을 때 건네주었던 효도 약속 메모를 꺼냈습니다. 비록 정식 계약서 형태는 아니었지만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임순자를 평생 극진히 봉양하며 거처와 생활비를 책임진다는 희주의 반듯한 글씨 말입니다. 아침 일찍 저는 부동산 김씨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구른 여우 같은 사람이죠. 김씨 형님은 제 사정을 듣더니 무릎을 탁 치며 탄식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불효방지법이라는 게 있어. 증여를 했더라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있다는 말이지. 그의 말에 가슴 속 막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다며 건물을 담보로 무언가 큰일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저는 김씨 형님에게 며느리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나절도 안 되어 김씨 형님이 사색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 이거 큰일 났어. 자네 며느리가 건물 4층을 통째로 비우고 거기서 사설투자 설명회를 연다는구만. 건물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무슨 이상한 펀드에 투자를 했나 봐. 자칫 잘못하면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갈 판이야.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지켜온 건물이 며느리의 허영심과 도박 같은 투자 때문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시장의 데모 같은 분으로 시장 상가들의 생리를 빤히 꿰뚫고 있었네요. 제가 지하실 창고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며 분노했습니다. 순자 씨, 걱정 마. 우리 시장 사람들이 자네가 어떻게 그 건물을 세웠는지 다 증인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상인회 회장님은 며느리가 건물 세입자들에게 갑질을 하며 월세를 무리하게 올리고 심지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 희주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라 생각했겠지만 시장 사람들은 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부양 의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 둘째, 며느리의 불법적인 투자와 이중 계약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 셋째, 이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매듭지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저는 예전에 포목점 단골 손님이었던 한 은퇴 변호사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정직하게 장사하는 모습이 좋다며 늘 제 편을 들어주셨던 분이죠. 제가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자 그분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임 여사님, 자식에게 준 사랑은 모래 위에 쓰는 것이지만 재산은 바위에 새긴 법으로 지키는 법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 민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무서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저를 버린 것인지 말이죠. 저는 아들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퇴근하는 민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착한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빌고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부르려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주야, 제발.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나중에 천벌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도장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 좀 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공범이자 저를 이용해 자신의 평화를 사려는 비겁자일 뿐이었네요. 저는 민호 앞에 나서는 대신 조용히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망설임은 단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하실로 돌아와 제단 가위를 다시 한번 갈았습니다. 이 가위는 이제 옷을 짓는 도구가 아닙니다. 잘못된 인연과 썩은 살점을 도려낼 심판의 도구였죠. 저는 시장 상인들과 함께 며느리가 벌이는 투자 설명회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며느리의 화려한 몰락이 시작될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건물을 담보로 사채를 쓴 정황이 담긴 서류를 손에 쥐었습니다. 시장 상인 중 한 분의 친척이 그 사채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던 건 천운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제 편을 들어준 것일까요? 밤이 깊어지자 지하실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낡은 포목점 장부 맨 뒷장에 적힌 남편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하지 않을게. 우리 민호, 내가 다시 가르쳐야겠어. 부모를 버린 자식은 세상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는 걸 이 못난 애미가 직접 보여줄 거야. 저는 다음 날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희주가 왜 그토록 돈에 집착하는지 그 뿌리를 알아야 확실한 치명타를 날릴 수 있을 테니까요. 시장의 소문은 며느리의 친정아버지가 도박으로 가산을 탕탕 지냈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무릎을 덮은 낡은 담요를 갈무리하며 박 여사님을 바라보았네요. 그녀는 시장에서 사채와 정보를 동시에 다루는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예전에 제가 포목점에서 그녀의 어머니 수의를 정성껏 지어드린 인연으로 저를 언니라 부르며 유독 따랐던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담배 한 대를 태우려다 제 눈치를 보더니 다시 집어넣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 서류 좀 봐요.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예전에 강원도 정선 바닥에서 유명한 도박꾼이었대요. 집안 재산 다 날리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다가 행방불명된 게 벌써 5년 전이라네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분명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는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정갈한 원피스를 입고
조신하게 차를 따르던 그 손길이 사실은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며 익힌 생존의 기술이었다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희주 그년 대학 졸업장도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면서 부잣집 사모님들 흉내내는 법을 배웠다더라고요. 거기서 민호 씨 같은 순진한 대기업 대리들을 골라 접근했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제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상당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적혀 있더군요. 그 돈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쓰인 게 아니라 도박 빚으로 묶여있는 그녀의 친정아버지 몸값을 지불하는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네요. 제 평생의 피땀이 누군가의 도박 빚을 갚는 구멍난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박 여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희주가 지금 벌이고 있다는 투자 설명회는 대체 정체가 뭐니? 박 여사님은 혀를 차며 답하더군요. 언니, 그거 전형적인 폰지 사기예요. 앞사람 돈 받아서 뒷사람 주는 거 말이에요. 제 상가 건물을 담보로 신뢰를 얻은 다음에 시장 상인들이랑 은퇴한 노인네들 돈을 긁어 모으려는 속셈이죠. 그 돈 모아서 해외로 튈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건물이 사기꾼들의 소굴이 되는 것도 모자라 평생 저를 믿고 의지해온 시장 식구들까지 제 며느리 손에 파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길로 시장통 한복판에 있는 낡은 인쇄소로 향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내민 낡은 장부와 박 여사님이 준 서류들을 보더니 안경을 치켰으며 물으셨죠. 임 여사님, 이걸 다 전단지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인 거 압니다.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고 온 동네 광고하는 꼴이죠. 하지만 내 자식 귀하다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인쇄기가 돌아가는 요란한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 위로 며느리의 가짜 이력과 사기 행각들이 붉은 글씨로 새겨지고 있었네요. 그 전단지 한 장 한 장이 제 심장을 가위질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쇄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퀭한 눈으로 저를 보더니 인쇄기에 걸려있는 전단지를 낚아채듯 뺏어들더군요. 엄마, 진짜 이럴 거야? 희주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 엄마가 이러면 희주 정말 끝장나. 우리 가족 다 죽일 셈이야? 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전단지를 갈갈이 찢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낯선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인쇄소 안에 울려 퍼졌네요. 민호야, 내 눈에는 내 마누라 눈물만 보이고 이 어미의 피눈물은 안 보이더냐? 저 전단지에 적힌 게 거짓말 같아? 내 마누라가 내 아버지 유산을 도박꾼 아버지 빚 갚는데 쓰고 있는데 넌 끝까지 바보처럼 살 거냐? 아들은 제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 조각들을 줍더군요. 엄마는 너무 보수적이라서 그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런 짓을 해. 희주가 건물가치 2배로 올려준다고 했단 말이야. 아들은 끝까지 며느리가 짜놓은 환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그 환상 속에서 같이 죽으렴. 대신 이 어미는 내 방식대로 시장 사람들을 지킬 거다. 너를 자식으로 둔 죄, 내가 법정에서 다 받으마. 아들은 전단지 뭉치를 들고 도망치듯 인쇄소를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인쇄소에서 사장님께 다시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방금 그놈이 가져간 것보다 2배로 더 찍어주세요. 밤은 깊어갔고 드디어 며느리가 공들여 준비한 투자 설명회 날이 밝았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벌써 며느리가 고용한 가짜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었네요. 화려한 현수막 아래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희주가 손님들을 맞이하며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 상인회 회원들과 함께 건물 뒷길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30년 된 포목점 가위가 든 가방이 묵직하게 들려 있었죠. 박 여사님이 제 옆에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언니, 준비됐지? 오늘 저 여우년 꼬리 아주 바싹 잘라버리자고. 저는 건물 옥상으로 연결된 환기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올 거라 예상하고 경비들을 깔아놓았겠지만 저는 건물의 하수구 구멍 하나까지 다 아는 주인입니다. 자, 이제 막이 오를 시간입니다. 며느리의 화려한 사기극이 절정에 달할 때 저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녀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호텔 복도의 카펫은 너무 푹신해서 오히려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평생 딱딱한 시장 바닥만 딛고 살아온 제게는 이 화려함이 마치 독을 바른 성배처럼 느껴졌네요. 연회장 안은 투자자라고 자처하는 노인들과 은퇴 자금을 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희주가 보여주는 화려한 조감도와 수익률 도표에 홀려 눈을 빛내고 있었죠. 저는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제 뒤에는 저를 믿고 따라온 시장 상인들의 눈망울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마이크를 꽉 쥐더군요. 그녀가 옆에 서 있던 직원에게 다급하게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으니까 빨리 뒷문으로 모셔. 직원들이 제 팔을 붙잡으려 다가왔지만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죠. 희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중요한 설명회 중이에요.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요. 제발 곱게 좀 가세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녀의 손에 든 마이크를 뺏어들었습니다. 앰프에서 삐익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났고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제 목에 걸린 줄자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건물의 진짜 주인 임순자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여자는 제 며느리지만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진실이 없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의 친정아버지가 진 도박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가게 직전인 깡통 건물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희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뺏으려 들며 비명을 지르듯 말했죠. 어머니, 치매 기운 있으시다더니 정말 왜 이러세요? 여러분, 노인네가 망령이 들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망령이라고? 그래, 내 자식에게 전 재산을 퍼주고 길바닥에 쫓겨난 내가 망령이 난 게 맞겠지. 하지만 이 장부는 망령이 나지 않았다. 저는 가방에서 박 여사님이 구해다 준 사채업자의 장부 사본과 며느리가 제 몰래 작성한 이중 계약서들을 허공에 뿌렸습니다.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거기엔 희주가 건물을 담보로 빌린 사채 이자율과 투자금을 받는 즉시 해외 계좌로 송금하려 했던 계획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아들 민호가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우리 다 죽어. 희주 아버지가 사채업자들한테 잡혀 있다고. 엄마가 건물만 담보 잡아주면 다 해결될 일이었잖아. 아들의 외침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장인이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제 평생의 피땀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민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민호야, 그럼 너를 키워준 이 어미의 인생은 누가 해결해주니? 넌 내 마누라의 아버지만 불쌍하고 비 오는 밤 복도에 버려진 내 엄마는 안중에도 없었느냐?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평생 지어온 자식이라는 옷이 얼마나 형편없는 누더기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희주는 이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며 독설을 내뱉었죠. 이 늙은 여편네가 결국 내 인생을 망치네. 그래, 나만 죽을 것 같아? 당신 아들도 같이 감옥 가는 거야. 그녀의 손길에 제 한복깃이 뜯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제단 가위를 꺼내 그녀가 자랑스럽게 내걸었던 화려한 조감도 현수막을 세로로 길게 그어버렸습니다. 촤악 소리를 내며 찢어지는 현수막 너머로 며느리의 허영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환불을 요구하며 단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경비원들도 성난 군중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에서 저는 희주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희주야, 내가 내 건물을 가졌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넌 오늘 내가 가진 유일한 비상구마저 내 손으로 부순 거야. 희주는 미친 듯이 웃으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지 마세요. 그 상가 건물, 이미 사채업자들이 가등기 걸어놨어요. 어머니가 오늘 이 판을 깼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오늘 밤 안에 어머니 목숨부터 노릴걸요. 그녀의 서늘한 경고에 저는 잠시 몸을 떨었습니다. 사채업자들. 시장에서도 그들의 악명은 익히 들었죠. 하지만 저는 다시 가위를 굳게 쥐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든 호랑이 굴입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면 제 인생도 저를 믿은 시장 상인들도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수라장이 된 설명회장을 빠져나와 다시 시장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희주와 민호는 연행되겠지만 진짜 무서운 적들은 이제부터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지하실에 도착해 문을 잠그려는데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순자 씨 되시나? 상가 건물 주인 양반이 우리 돈줄을 끊어놓으면 곤란하지. 이제부터 우리가 직접 결판을 좀 지어야겠어. 지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낡은 구두 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네요. 저는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제 손바닥에 굳은 살을 만들어준 그 가위를 꺼냈습니다. 32에 혼자 되어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게 해준 제 분신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지하실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의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찢고 들어왔죠. 당황한 사채업자들이 눈을 가리며 주춤거릴 때 한 여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잡놈들아. 어디 감히 우리 시장 마님 몸에 손을 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시장의 큰손,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시장 바닥에서 사채와 정보를 동시에 주무르는 무서운 여자였지만 예전에 제가 그녀의 어머니 수희를 정성껏 지어준 인연으로 저를 친언니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죠. 박 여사가 대동한 건장한 사내들이 순식간에 사채업자들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 여사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거친 손을 잡더군요. 언니 미안해.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저 여우 같은 며느리년이 일을 이렇게 크게 벌려놓은 줄은 몰랐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제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 담겨 있었네요. 며느리 희주는 단순히 제 건물을 탐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 민호의 명의를 도용해 유령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언니, 이것 좀 봐. 희주 그년 이미 위조 여권까지 만들어놨어. 민호 씨는 자기가 공범인 줄도 모르고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범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이 사채업자의 칼날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 팠네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결심했습니다. 자식을 살리는 길은 덮어주는 게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박 여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동생, 나한테 딱 사흘만 시간을 줘. 내 손으로 이 난장판을 정리하고 싶어. 박 여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제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거처와 함께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인력까지 붙여주었죠. 다음 날 저는 시장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숫돌 앞에 앉았습니다. 슥, 슥 소리를 내며 제 재단 가위를 갈기 시작했네요. 날카롭게 세워지는 가위날을 보며 저는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폭언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 구질구질한 가위는 쓰레기통에나 버리시고요. 희주야, 내가 버린 건 가위가 아니라 이 어미의 마지막 인내심이었단다. 저는 가위를 갈며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했다는 소문,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제 아들을 덫으로 활용했다는 정황들까지 모두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소처럼 가다듬고 말했죠. 민호야, 엄마가 생각이 좀 짧았다. 건물 문제로 내 마누라랑 싸운 거 미안해. 내일 저녁에 너희 장인 장모님까지 다 모시고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먹자. 내가 모든 걸 양보하마.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이지? 희주도 좋아할 거야. 내일 저녁에 갈게. 아들은 제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칼날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승전보를 울리듯 기세등등하게 나타나겠죠. 제가 준비한 건 갈비찜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낱낱이 도려낼 심판의 만찬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 써온 낡은 포목점 장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몰래 넣어둔 효도 조건부 증여 특약 서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무식한 노인네라 이 서류가 어떤 힘을 발휘할지 몰랐겠지만 저는 이 한 장의 종이로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뺏어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저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품속의 가위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제 손바닥에 닿자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지더군요. 문 안쪽에서는 며느리와 그 친정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그들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네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희주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진작 이렇게 나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희주야. 오늘 밤이 내가 누리는 마지막 화려함이 될 거다. 저는 식탁 중앙에 제 낡은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그들은 그저 갈비찜 냄새에 취해 있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겉보기엔 화기애애했습니다. 희주의 아버지는 제 상가 건물이 벌써 자기 것인 양 큰 소리를 치며 술을 들이켰고 희주의 어머니는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억지 위로를 건넸죠. 사돈, 우리 희주가 대학 나오고 똑똑해서 건물 관리 하나는 끝내주게 할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편히 쉬시기만 하세요. 그들의 눈에는 제 건물을 담보로 빼돌릴 수십억의 돈만 보였겠지요. 며느리 희주는 제가 요양원으로 가겠다는 확답만 기다리며 제 앞에 리모델링 동의서와 인감도장을 찍을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래야 대출 실행돼서 아빠 사업 자금도 좀 보태드리고 우리 민호 씨 차도 외제로 바꿔주죠. 저는 말없이 희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동자 안에는 제 아들도 저에 대한 존중도 없었습니다. 그저 뜯어먹을 고기만 기다리는 굶주린 늑대 같았네요. 저는 천천히 낡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며느리가 쓰레기장에 버렸던 제 인생의 유일한 증거인 재단 가위를 꺼내 식탁 중앙에 탁 놓았죠. 쇳덩이가 대리석 식탁에 부딪히며 내는 턱 마이너스 하는 서늘한 소리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민호가 당황하며 제 팔을 붙잡더군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손님들 계시는데 창피하게 이게 뭐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민호야, 넌 내 마누라가 내 학벌이며 집안이며 다 거짓으로 꾸며서 너한테 접근한 거 정말 몰랐니?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식탁 위의 잔들을 파르르 떨게 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희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망령이라도 드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챙기려 들었지만 저는 더 빨랐습니다. 가방에서 박 여사가 구해다 준 며느리의 진짜 생활기록부와 친정아버지의 사채 내역서, 그리고 아들 명의를 도용한 유령 회사의 장부 사본을 식탁 위로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갈비찜 그릇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네요. 희주의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제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감히 누굴 모함해.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요양원에 넣으려 했다는 거 내가 다 녹음해놨다. 그리고 희주 내가 나한테 퍼부은 폭언들. 여기 이 장부에 날짜와 시간까지 다 적혀 있어. 저는 며느리가 저를 쓰레기장으로 내몰았던 날의 녹취 파일을 휴대폰으로 틀었습니다. 응, 엄마. 그 노인네 요양원 보내버리면 끝이야. 건물은 이제 내 거야.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 며느리의 서늘한 목소리에 민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희주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우아한 척하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다 알았으면 어쩔 건데? 이미 증여는 끝났어. 법적으로 이 건물도 이 집도 다 내 거야.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그녀가 저를 밀치려던 순간 저는 미리 설치해둔 홈캠과 거실 한 구석에서 걸어 나오는 변호사 조카를 가리켰습니다. 희주야, 내가 잊은 게 하나 있구나. 내가 30년 넘게 시장통에서 살아남은 장사꾼이라는 거. 내가 서명한 증여계약서, 뒷면엔 효도 조건부 증여 특약이 붙어 있단다. 부모를 학대하고 폭행하려 한 증거, 그리고 아들 명의를 도용한 범죄 사실. 이것만으로도 증여 취소 사유는 차고 넘쳐. 증여 취소라는 말에 희주는 비명을 지르며 제 발치에 엎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민호 씨 오빠, 엄마 좀 말려봐.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아니, 난 널 살려줄 생각이 없다. 내가 30년 동안 천을 자르며 배운 게 딱 하나 있거든. 잘못 재단된 옷은 고쳐 입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지어야 한다는 거다. 저는 아들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울며 불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한 숫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넌 오늘 이 여자랑 같이 이 집에서 나가라. 이 아파트는 내 건물 판 돈으로 산 내 집이다. 너희 이름으로 된 등기. 내일 아침이면 법원에서 증여 취소 가처분 신청 들어갈 거다. 자식 귀하다고 오냐오냐 키운 죄. 오늘 이 어미가 제사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갚으련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재단 가위를 들어 며느리가 상가 계약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서류 뭉치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촤악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종이들이 두 동강 났고 그것은 곧 그들과의 끊어진 인연을 상징했네요.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제가 복도 바닥에서 느꼈던 그 시린 추위를 이제는 너희가 느낄 차례다. 저는 그들을 집 밖으로 밀어내고 현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거대한 정적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앉아 품속의 가위를 만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더군요.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건물을 담보로 버려놓은 복잡한 사채와 계약들.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제 평생의 자산이 날아갈 위기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줄자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아니라 시장의 전설 임순자로 돌아가 제 상가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임 여사님, 며느님이 숨겨놓은 또 다른 건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강남에 당신 아들 이름으로 된 유령 회사가 있더군요. 메시지를 보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뻗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가위날을 세웠습니다. 아직 잘라내야 할 실밥이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 아들 민호의 이름이 적힌 유령 회사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먼지만 가득했고 서류함 속에는 아들이 며느리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제 인감도장을 몰래 빼돌려 찍은 보증 서류들이 수북했네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며칠 밤을 지새웠습니다. 법대로라면 제 아들도 사기 공모죄로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부모 마음이 다 그렇듯 처음엔 내 새끼만은 살려야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낡은 재단 가위를 숫돌에 갈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썩은 부위를 헝겊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도려내어 새살이 돋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박 여사님과 변호사 조카를 대동해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눈빛은
서슬 퍼런 가위 날처럼 빛나고 있었네요. 며느리 희주의 모든 사기 행각과 증거를 제출했고 아들 민호의 공모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강압에 의해 가담했다는 정황 증거를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죠.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끌려가는 희주가 저를 보며 독서를 내뱉더군요. 이 노인네야, 당신 아들도 망친 거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 저는 그저 무심하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헝클어진 옷깃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었죠. 희주야, 내가 입은 그 화려한 옷, 실밥이 다 터졌구나. 감옥에서 내 인생의 실밥이나 차근차근 다시 기워보렴. 제 아들 민호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민호는 제 품에 안기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한 푼의 돈도 제가 되찾은 상가 건물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네요. 민호는 지방의 한 공사 현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민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열심히 살게. 나중에 꼭 용서해줘. 저는 그에게 돈 대신 제가 평생 쓰던 낡은 골무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여야 내가 먹는 밥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거다. 다 살고 나서 내 힘으로 밥 한 그릇 살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오렴. 비로소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상가는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고 저는 무리하게 확장하려던 리모델링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대신 시장 상인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나눔 상가로 운영하기 시작했죠. 30년 넘게 저와 함께 먼지를 마시며 살아온 시장 식구들이 제 건물의 주인이 된 셈입니다. 저는 다시 제 작고 낡은 포목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신도시 아파트의 대리석 바닥보다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나는 이 나무판자 바닥이 저에게는 훨씬 더 편안했네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어머니로 혹은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살지 않습니다. 그저 천을 보면 가슴이 뛰고 가위질 소리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세탁소 주인 임순자로 삽니다. 저녁 노을이 시장 골목에 길게 깔릴 때쯤 저는 가게 앞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가끔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제게 묻곤 하죠. 할머니, 그 큰 건물 두고 왜 여기서 사서 고생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저 빙긋 웃으며 답합니다. 고생이라니요. 이제야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기분인걸요. 여러분, 자식이라는 이름의 천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재단하지 마십시오. 천은 조금 남겨두어야 나중에 여러분의 수이라도 근사하게 지을 수 있는 법입니다. 자식에게는 사랑을 주고 자신에게는 자유를 주십시오. 그래야만 비로소 끝이 아름다운 옷 한 벌이 완성됩니다. 임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다시 아름답게 재단되길 바랍니다. 제 가위 소리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잘라드렸기를 빌며 이만 줄이겠습니다.